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심장내과 편 10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인의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님희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10번째 사건은 전극도저 절제술 중 의외로에 인접한 정상 경로까지 손상시켜 환자에게 영구적인 인공심박동기를 부착하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건 당시 만 18세 남자로 2005년경 식은땀, 현기증을 동반하는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빈번하게 있었으며 2006년 9월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2일 환자는 임상심 전기생리학 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전중격의 우회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심실성 빈맥으로 진단되어 우회로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결과 환자는 우회로 절제 과정 중 정상 경로까지 손상되어 3도 방실 차단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5일 방실 차단으로 인하여 인공심박동기를 부착하였으며 수술 후 지속적으로 방실 차단이 지속되는 상태로 영구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시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시 주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병원이 수술 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우회로에 인접하여 있는 정상 경로까지 손상시켜 환자로 하여금 방실 차단이 발생되게 하였으므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별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극도자 절제술 중 우회로에 인접한 정상 경로까지 손상시킨 부분과 관련하여 의료진은 의료 처치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의료 처치술의 숙련도 혹은 시술, 수술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 의료 술기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부재와 관련하여 교육, 증례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 및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및 의료 술기와 관련된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 미비와 관련하여 시술법이나 수술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해 교육 및 증례 토론 등 다양한 경험 및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 결과로 이제 방실 차단이 발생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또 전극도자 절제술로 치료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회로에 의해서 생기는 상심실성 빈맥이 되겠습니다. 상심실이라는 거는 심실이 심장 아래에 있고 심방이 위에 있는데 심실보다 더 위쪽에서 이루어지는 빈맥, 심장의 맥이 빠르게 뛰는 건데 어떤 부분에 생기냐 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이상한 전기가 가는 길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길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정상적인 길이 있는 거죠. 그 환자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게 되는데 그 비정상적인 길을 딱 전기로 끊어주게 되면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상심실성 빈맥은 약물 치료보다는 도자 절제술로 치료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ABNRT라고 해서 상심성 빈맥 중에 하나의 부류인데 굉장히 작은 부위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부분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 완전 반실 차단, 심장 위쪽과 아래쪽이 완전히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 정상 길까지 이제 지져가지고 이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를 가르쳐줘서 여러 대가 부정맥 하시는 교수님들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겪으실 정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 동의서를 받을 때 합병증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생기면 박동기를 넣을 수 있다. 박동기는 뭡니까? 그럼 박동기는 위아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기계적인 장치를 몸 안에 심는다.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고 사인을 해서 이제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있을 수 있고 대가도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과실 주의 의무 위반이라서 과실 인정을 했다는 거는 동의서를 안 받고 한 거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인정을 받아서
그런 과실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건지 좀 아쉽긴 한데 이거를 일부러 만들려 하는 의사는 절대 없을 거고요. 숙련도하고도 역시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대가들도 한 번씩은 겪을 만큼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나이가 어리고 박동기를 평생 안고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뭐 약간 장애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스탠다드 치료에서 생길 수는 어쩔 수 없는 가장 흔하지 않는 부작용인데 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신은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도 지금 판결문을 보면 책임의 근거에서 몇 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사실관계부터 적용 법조나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좀 자세히 나왔었으면은 설득력이 좀 더 있었을 텐데 그냥 방실 차단했으니까 과실이 있다는 정도만 나왔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의무에 대한 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법원 입장에서는 의료 기술적인 과실이 있으니까 설명 의무는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설명 의무라는 게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사인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그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가 내가 잘못해서 당신 다치게 해도 책임 묻지 마라. 뭐 이런 동의받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신호 위반에다 사고가 났다. 그런 거 책임 못 묻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설명 의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해자 승낙 입장에서 위법성 조각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방실 차단 같은 건 저희들 다른 판례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회로가 있고 그 회로에 대해서 잘못 차단을 시켜서 발생된 거라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유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 유서받기는 쉽지는 않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의료 과실 사건 같아서 법원도 아주 단순하게 책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그 대신 한 30% 정도만 배상한 판결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작용 면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떨어지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통은 해서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시술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의사는 당연히 진료를 할 거고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저희를 가르치는 대가 선생님들도 한 번씩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확률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그 과실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는 저는 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저산소성 뇌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사망이 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거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히 그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악경 결과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어서 판결을 내린 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들 같아.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그 왜 종아리 퇴축술 있죠. 이 종아리 퇴축술 사건들을 보면 이게 이제 비골신경을 아까처럼 그것도 전기로 어느 신경을 잘라가지고 종아리를 좀 줄이는 시술인데 그 과정 중에 비골신경을 이제 손상을 입히면 후드롭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형외과에서는 이거 수술하면 안 된다. 성형외과도 반 정도는 반대한다는 게 판결이에요. 그래 왜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비골신경의 주행 경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 주행 경로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그 시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심장에서의 전기 회로를 처음부터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시술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알고서 그 전기 회로를 지지로 들어갔을 때 옆에 전기 회로를 지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얘기하기는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얘기했던 케이스하고 비교해서 본다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퇴축술에 관련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얘기 들어서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종아리 퇴축술은 미용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심성 빅맥 같은 경우에는 빅맥이 지속되면 심장이 완전히 퍼져버리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이 맞습니다.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시술이고요. 거기서 확률적으로 생기는 부작용하고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케이스 자체는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10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정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면, 근데 왜 소송까지 왔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다르게 그렇게 발생하는 케이스들은 소송이 안 되고 그냥 설명이랑 환자와 의사 관계 속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소송까지 온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관계성을 여기서 보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일반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선생님이랑 좋은 관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럴 위험성도 다 알고 시작을 했다면 사실 소송까지 안 가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 사이에 환자나 보호자가 약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못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한 실망이 컸거나, 아니면 이거의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제 세 가지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 금액 자체는 이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여기 제가 자료에 있는 거는 3,100만 원 정도의 이제 배상 책임 금액이 들어가는. 박동기 시술 정도의 수준의 보상을 하고 끝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히 이제 그 위험도가 있고 정말로 예민한 부분이고 사람마다 그 모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생길 수가 있는 부작용이. 근데 이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시술자가 환자한테 얘기를 할 때 충분히 이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그 위험이 그렇게 되면 이제 박동기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키면 이건 소송으로 안 오게 만드는 거가 네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판결이 하나 있었다면 앞으로 이제 상심실성 빈맥이 있는 경우에 완전 방칠 차단이 와서 박동기를 이제 넣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소송을 하면은 똑같은 판결이 나게 되는 건가요?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지금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요번 케이스도 사실은 그 고지를 충분히 했고 환자가 이해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은 같은 판결이 똑같이 나게 되는 건지, 그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이 의료 판례가 좀 재밌는 게 의료 수준에 따라서 판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임상의학 실천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우리 순환기 내과의 의료 수준과 2020년대 순환기 내과의 수준은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주의 의무가 더 가중된 판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면책시켜주는 판결도 있고, 그래서 의료사고 판례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년도의 판결이 2020년도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의료 기술적인 문제고요. 규범적인 면에서 주의 의무의 기준이라든지 인과관계의 기준이나 설명 의무의 아까 그 피해자 승낙 이론 같은 규범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판결의 수준은 의학 발전에 따라서 매년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지금도 또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지금도 누가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면 학회 내에서 이런 케이스가 안 발생하도록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다면 그 부분에서 환자랑, 만약에 케이스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경우 환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환자나 의료기관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학회 내에서 같이 좀 공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면 될까요? 이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